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이죠. 시작합니다.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유가족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된 셈인데요. 애당초 구속사안까지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평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지만 특별법을 놓고 정부 여당과 갈등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폭행 혐의 유가족들은 대리기사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고 향후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양 호들갑을 떨었던 일부 언론들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3일 개천절이죠. 오늘은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과 함께 국제뉴스 비껴보기 특집으로 진행하는데요. 사전 녹음 방송이어서 여러분들과 게시판을 통한 실시간 소통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녹음은 10월 3일 정오부터 약 1시간가량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휴일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일한다는 즐거움, 그 무엇에 비길까요? 네, 오늘 이제
국제뉴스 빅교보기 60분 특집인데 네. 거의 뭐 그 윤재석 리사이틀이라고 해도 마침 오늘이요. 네네. 제 생일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늘 그렇게 예기치 않은 개인적인 일을 꼭 준비해 오세요. 어떻게?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아이, 예, 진행자가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니까. 전 또 개천절이란 말인 줄 알고. 자, 우선 지난주 그 게시판에 청취자들께서 질문 주신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본 아이템으로 들어갈까요? 그래야 되겠죠.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먼저 그 이슬람 국가 IS의 용병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한번 있었는데요. 예.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가르마를 타야겠는데요. 가르마. 아니 뭐 그 네. 진행자가 즐겨 쓰시는 용어죠. 용병은요, 영어로는 mercenary 또는 hired soldier라고 부르는데 네. 이 IS 외국인 요원의 경우는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그러니까 foreign terrorist fighters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란 말이 들어갑니까? 예. 그럼 이건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지어진 용어입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 서방 측의 입장에서 네. 지어진 거겠죠. 그리고 용병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자원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IS 전체 전사, 즉 전투요원의 규모는 대략 2만 내지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 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 별로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닌데 네. 15,000명, 그러니까 약 절반 또는 최소한 절반 또는 4분의 3이나 되는 거죠. 와, 굉장히 많네요. 네. 무려 80여 개국에서 온 그런 FTF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네. 그중에 주목해야 할 것 하나. 네. 2,000명이 유럽인이고요. 네. 미국인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합류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돈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 돈보다는 신념이죠. 네. 네. 그러면 회교 뭐 신앙이라거나 그렇죠. 또는 이들의 아니면은 세계관이라거나 이 서방 측의 그 신자유주의라든가 반감, 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이제 자원하는 거죠. 야, 이게 이들의 출신국만 따져놓고 보면 완전 이건 국제전쟁입니다. 국제전. 그렇죠. 하나의 국제 기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글쎄요. 네. 정말 이런 건 몰랐습니다. 참 노 기자만이 준비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저도 신문 뭐 통신 다 보고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제 머릿속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거야 물론이죠만. 그러면 미국의 대 IS 대응 전선에 엄청난 차질이 지금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애초에 오바마가 후다닥 하고 막 때려치우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그거는 상당히 좀 그거는 이제 오바마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예. 특히 말이죠. 이 FTF들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권의 국가 여권 소지자들, 그러니까 독수리 여권이나 뭐 이런 거 소지한 사람들은 네. 공항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견상으로도 이게 말하자면 코케이시언처럼 보이는 아리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식별이 어렵죠. 그러니까 테러 대책에 크나큰 구멍이 생긴 셈이죠. 자, 80여 개국의 한 15,000명 정도가 거의 자원해서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예. 이 점은 참 국내 언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 중앙일보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역시 중앙일보 국제 쪽은 강해요. 제가 근무했다서 이 부분은 아니라. 편집을 하기로 하죠. 자, 문창극 워싱턴 특파원. 이거 무슨 갑자기 미디어 오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취자 질문 있었죠. 네. 북한 지도자 김정은 요즘 건강 상황 때문에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김영민 PD 건강이 더 걱정이 됩니다. 김정은이는 뭐 어떻게 되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AS는 해드려야죠. 북한 전문 기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예. 김정은의 키는 170 내지 172cm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중은 얼마냐? 120kg 내외. 오. 좀 심하죠. 그렇네요. 고도비만이죠. 0.12톤이네요. 그렇죠. 상당하네요. 예. 치즈, 아만텔 치즈. 네네. 스위스 뭐 네. 지난번에 그다음에 얘기했죠. 독주를 유독 좋아하는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따라서 관절염은 더 악화되겠죠. 예.
그러니까 고도 비만의 당뇨병 등 참 이 김정은 자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닌가.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지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내다가 낭패 보는 쪽으로 가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 얘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라고 호칭하는 게 언론에서는 온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그냥 다 호칭은 좀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 치고 예. 흉내는 또 뭐며 낭패는 또 왜냐하면은 뭔지. 그 몸무게를 늘리고 그 바짝 치켜 올린 머리 예. 하며 이런 것이 그 할아버지를 흉내내 가지고 그 포스 그 카리스마를 인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니까 이 뚱뚱한 것도 몸무게 불리는 것도 할아버지를 흉내내다가 결국은 낭패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네, 관련해서요. 북한의 정변설과 김정은 신상 이상 소문에 대해 그 한미 양국의 정황 파악 이게 공개가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한 달 가까이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는 김정은이 현재 발목 질환을 치료 중이고요. 통치 체제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워싱턴 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오늘 얘기하기를 김정은이 발목에 나타난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변설 등은 근거가 불확실하고 김정은 통치 체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정은이 앓고 있는 질병은 관절에 부종과 물집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치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네. 기억하시다시피 김정은은 지난달 3일 한 달 됐네요 벌써. 모란봉 악단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만 한 달 동안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한미 양국이 파악해서 공개를 한 게 아무래도 좀 다른 추정보다는 신빙성이 높을 텐데. 그렇겠죠. 뭐 생명의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거동이 문제가 좀 있거나 해서 한 달째 장기 뭐랄까요 은둔처럼 보이는. 예, 맞습니다. 공영 매체에 나오지 않는 지금 그리고 그 이제 점인 것이죠. KH11이나 KH12로 추적을 해도 네.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디 은거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KH11이 뭡니까? 저 미국의 첩보위성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 서영석 진행자가 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렸죠. 자, 한미 양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말이 좀 복잡한데 영어로는 THAAD. 그거를 풀어서 얘기 드리면 Theater High Altitude Aerial Defense입니다. 더 어렵네요. 그래요? 네. 어쨌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 논의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예.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최근 미국과 이 사드 배치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언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몇 번 우리 정부는 계속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 정부가 부인하고 조금 있다가 미국에서 그걸 또 번복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현실화가 되고 뭐 수순입니다. 예. 하여튼 앞서서 미국이 사드 1개 포대를 경기 평택 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9월 30일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신중히 검토 중이고 이것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working with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working with라고 했군요. 네. 근데 처음엔 우리는 뭐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더니 이렇게 대놓고 또 뒤집어 버리네요.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공식 협의가 없다는 답변만 그동안 되풀이해 줘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이죠. 우리 국방부가 미 국방부로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된 협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었는데 금방 들통날 글쎄요. 거짓말 왜 이렇게 하는지. 워킹 위드를 하는데 이렇게 말은 서로 달라서요. 어떻게 그것도 2년 동안. 위드가 되겠습니까? 예. 미 국방부도 어제 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국방부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미 국방부도 국방부 부장관이 또 번복을 한 셈인데
결국 이 정황으로 볼 때 군 안팎에선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의 실무 조율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결국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네. 물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대응 수단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미 양국 모두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그 한미 양국 간에 뭘 해오고 있으면서 네. 뭐 전혀 아닌 걸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은 이래 왔다라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이런 관행은 이거 좀 고쳐져야 하지 않나 싶고요. FX 네. 그 비행기 얘기 좀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래 공중 전력의 핵심 무기인 차세대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약 15조 8천억 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 35조 7천억 원의 44%에 해당되는 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만큼 이게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군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의 44%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한 해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네네. 규모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와 어마어마하군요 진짜. 예. 우선 그 FX 차세대 전투기 사업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군은 FX의 총 사업비를 7조 3천억 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돈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록히드 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키로 했습니다. 네. F-35A 대당 가격은요. 약 1,835억 원인 셈인데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체 가격 1,200억 원을 포함해서 각종 무장,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비행기 한 대만 달랑 사면 1,200억 원인데. 그건 뭐 껍데기죠, 그냥. 네, 네, 고철 덩어리죠. 다른 거 다 고철 덩어리까지야, 설마. 아무튼 하면 대당 약 1,830억쯤 된다 이 말이네요. 예. 자, 그러면 근데 그러면 당초보다 약간 축소된 건 아닙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 당초 군은 8조 3천억 원, 그러니까 약 지금 그 계획보다 1조 원을 더 투입해서 FX 60대 그러니까 F-35A 6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네네. 하지만 이 F-35A 라이트닝이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네. 번개죠. 번개. 예. 이게 굉장히 고가인 탓에 작년 11월 도입 물량을 40대로 줄이고 나머지 20대 도입은 안보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해서 추후에 또 추진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조에서 7조 정도로 1조 원을 줄였다. 네. 20대 덜 사고. 근데 문제는 네네. 아직도 이 FX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른바 정부 간 계약인 FMS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이 F-35A가 도입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네. F-35A가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또 더 들어가면 그 차익을 또 도입국인 우리나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35A의 개발이 지연이 되거나 네. 이렇게 될 경우에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매 물량을 축소한다면 그럼 개발비가 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바가지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비행기 사는 거는 어디 일반적인 상품 구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네. 어차피 우리는 또 미국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가 사면은 돈 내는 사람이 값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엄청 비싸게 내고 돈 주고 사 오는데도 뭐가 연동이 되면 그 지연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물어야 한다?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살 때 항상 이래왔어요. 을이었지 갑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럼 계시죠.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돈 내고 무기 살 때도 그렇게 을입니까? 아니면 우리만 을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정황상 다른 나라하고는 상당한 협상을 하겠죠. 야, 우리 완전히 돈 내고 봉이네요. 예. 뭐 그런 갑이 있지.
정말 완벽한 의뢰의리네. 이런 건 처음 알았네. 자,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이른바 KF-X라고 하는데 그 개발 그리고 양산 얘기도 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이건 사실 우리가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이제 방위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소위 그 방위의 자력화 네.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18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업체는요 11월에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 저 훈련기하고 전투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는데 어디 막 수출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수출하기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한항공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컨소시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뭐 도입한 지 3,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뭐 F4 팬텀이라든가 네. F2 프리덤 파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후 기종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2001년에 이 개발 사업을 그 계획에 착수한 지 1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오래 걸렸군요. 예. 가만히 있어. 그나저나 이 두 계획 FX하고 KFX에 드는 게 한 15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얼핏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한전 말고 그냥 한전이 있던 터만 사는데 지금 현대가 내는 게 총 들어가는 게 12조 원가량 되거든요. 예. 10조 5천억 써냈고 서울시가 내야 하는 기부 체납금이 1조 6천억이니까 예. 12조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비행기 다 두 개 하는데 한 15조쯤 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동 땅이 대단히 비싸긴 비싸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나저나 저는 미국한테 우리가 비행기 사오면서 눈치 봐가고 쩔쩔매고 다른 데가 안 사면은 비싸지는 것 가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약소국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까지 약소국 할 겁니까? 자, 그건 그렇고 그동안 뭐 이렇게 그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가 이제 국제 뉴스에 탑 뉴스로 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동안 몇 번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약속을 했는데 세계 반군에 대한 공부 이거 역시 어느 청취자분의 리퀘스트였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데일리 스트레이트 뉴스 전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끝을 봐야죠. 뭐 끝은 안 나더라도 대략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 나오면은 막 뉴스 전하다가 갑자기 또 3,000%로 갔다가 오고 그런 거 없이. 근데 자, 이 반군 반군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각에 따라서 반군이냐 아니면 뭡니까 비합법적 게릴라군인지 아니면 그렇죠. 투쟁하는 건지 이게 참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 반군으로 해놓고서 보죠. 뭐. 네. 자, 우선 지구촌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반군이 존재합니다. 네. 물론 규모도 성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물론 그 정정이 불안한 나라들에서 이 반군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일테면요. 그 아프리카 어디죠? 그 코스트 아이보리 코스트인가 그 해안에 많이 코트디부아르 그 출몰 한다는 해적들. 예. 그것도 반군으로 넣습니까? 그거는 반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그건 도둑이라고 봐야죠. 도적대입니까? 도적대. 자, 그러면 지금 반군이 뭐 굉장히 많고 정정이 좀 불안한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던데 반군을 이른바 선악 개념으로 나눈다면 굳이 이분법으로 나눈다면 반드시 악의 편에 서 있는 무장 세력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인데 반군 중에는 오히려 부패한 정권에 맞서서 민초들을 보호하고 민초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조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EZLN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사파티스타. 유명했죠. 나프타라고 그래가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1994년 1월 1일 날 이제 발효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날을 기해서 멕시코 정부군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멕시코 치아파스 주의 4개 도시를 전격적으로 점령한 이 세력이 이 민족해방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인데요.
왜 치아파스주가 됐느냐? 치아파스주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이면서도 그러니까 멕시코의 알짜배기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방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정치 경제적 모순이 아주 표본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곳 전체 주민의 30%가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극심한 빈곤,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고 또 반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문맹률이 무려 43%. 멕시코 전체 문맹률의 3배가 넘는 그런 그러니까 방치된 주민들이 방치된 상황이죠. 중앙국가에서도 전혀 기본적인 행정 행위가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뭐 복지 혜택 같은 건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런 열악하고 차별받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세력이 바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족해방군에 소속된 군인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토지가 없는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소작농이겠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마야 원주민들 그리고 멕시코 중북부에서 온 이주민들 역시 다 자원봉사자. 네.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이 자원한 용병이 아니라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럼 이들이 무장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했다. 지금 뭐 당연히 이렇게 가는 수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황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제 선전포고를 당한 입장에서 멕시코 정부는 15,000명의 군대를 파견을 하고요. 현지로. 그리고 이듬해 1995년 초에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서 이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뭐 가늠이 가시죠. 무력으로 진압했으니까. 이건 거의 내전 수준이군요. 그렇죠. 내전. 특히 1997년에는 정부군이 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근거지인 치아파스주에서 농민 45명을 살해를 합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멕시코 정부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이 농민 45명 이건 아마 뭐 동조자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을 처단한다 이런 명목하에 빚어진 양민 학살. 양민 학살 격이죠. 네. 그나저나 이 사파티스타는 누가 리더입니까? 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리더는 마르코스 페르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말고 나쁜 대통령 말고 나쁜 마르코스 말고 좋은 마르코스입니다. 좋은 마르코스 이러면 안 되는데 토지는 경작하는 사람들의 것. 이게 뭐 우리 경자유전 아닙니까? 정다산 선생 아닙니까? 네, 경자유전인데 우리나라도 이거 말만 돼 있고 절대 안 돼 있죠. 뭐 판사도 뭐 땅을 사놓고서 하여튼 이것을 주장하면서 멕시코 혁명의 성봉에 서서 가난 농민들을 위해 투쟁했던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죽은 지 그래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됐습니다. 이름이. 네. 이 사람이 숨진 지가 이제 1919년 김인현 독립선언한 그 해인데 네. 이제 75년 후인 1994년 1월 1일 날 바로 이 마르코스의 지휘로 치아파스주에서 다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를 잇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사파티스타가 사파타주의자들, 사파타를 추모하고 그렇죠. 추앙하는 스페인어로 맞습니다. 막시스트인 것처럼 사파티스트. 그러면 마르코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 스키 마스크 쓴 반군 지도자로 가끔씩 나오잖아요. 멋있게 생기고. 스키 마스크. 그리고 여기 총탄 딱 두르고 그 사람인데 코 아랫부분을 이렇게 가린 커다란 맞습니다. 말이죠. 근데 참 가렸으면서도 멋있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또 얼리어답터예요. 항상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장을 누벼서 즉시 실시간으로 이강윤 진행자처럼 딱 전 세계에다가 지지를 호소합니다. 노트북으로. 그래서 제2의 사파타 혹은 제2의 체 게바라로 불리도 하는데요. 출신과 이름 모두 베일에 쌓인 신비의 인물인데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멕시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우남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로 치면 서울대인데 세계 최대의 대학입니다. 대학생 학부 정원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생도 많이 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를 졸업하고 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를 한 먹물이죠. 이른바. 상당한 수재네요. 네. 그런데 졸업 후에 그 치아파스주 가장 가난한 주 아닙니까? 거기에 라칸돈 정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라칸돈 정글의 빈민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눈을 뜨는 것이죠. 이 사회주의에. 그리고 이 개발하고 비슷한 또 성향을 보이는데 이 행적을 보이는데 1980년에는 니카라과의 그 소모사 정권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모사 정권 축출 직후에 여기에 머물면서 농민조합을 조직하는 등 산디니스타 혁명에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가 쿠바 혁명에 참여한 것처럼 중남미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좌익 사회주의 혁명가의 그렇죠. 코스를 밟고 있는 그런 사람 같네요. 예. 마르크스. 거의 뭐 체 게바라의 현신 또는 재현처럼 들립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마르코스는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지향하고 있죠 지금. 단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하여튼 이 사람이 근데 언론 플레이를 잘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결국 멕시코 정부가 이 마르코스와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정부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휴전을 선언하고 지금 소강 상태에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럼 현재도 물론 붙잡히지 않고 계속 그 영도하고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도자로. 그렇죠. 근데 요새는 뜸해요 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자, 그건 그렇고 사파티스트 그리고 사파타. 이제 현재의 지도자인 마르코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중남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역 대표적인 다른 반군 하나 더 소개 좀 해주시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남미 페루의 빛나는 길. 빛나는 길. 대표적인 공산 반군인데 1980년에 창설됐습니다. 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의 사상을 신봉합니다. 마오이스트죠. 마오이스트 그룹들이 꽤 있죠. 네팔에도 있고. 이 1980년대 창설되자마자 농촌 지역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여기 지도자도 또 먹물이에요.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 사람. 아비마엘 구스만인데 당시 공산혁명이 성공하면 지주 등 반혁명 분자 100만 명이 죽어야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극렬분자예요. 그죠? 그렇네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무장투쟁으로 페루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90년대면 그 일본계 2세인 후지모리가 대통령 할 때 그때 아닙니까? 일본계 1세죠. 미민자죠. 네. 후지모리 맞습니다. 이 독재자 아주 나쁜 독재자. 94년인가 6년인가 언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후지모리 정권이요.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구스만이 정부군에 체포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죠. 그런데 페루 정부가 이제 나중에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빛나는 길이 벌린 테러와 정부군의 토벌 작전 과정에서 숨진 사람은 무려 7만 명. 양측 합쳐서. 네, 그렇죠. 네네. 그거 뭐 구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경제적 구분이 명확히 되죠. 토벌군과 저항군이 왜 사상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또 갑자기 또 정신이 이상해졌네. 그리고 경제 피해가 이게 무려 이 페루 같은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돈으로 28조 3천억 원. 와, 엄청난 거죠. 10여 년 만에 FX 사업 한 3개쯤 할 수 있는 이 예산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질이 돼요. 2012년 현재 빛나는 길은 정부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아마존 정글지대에서 마약 조직하고 손을 잡고 은신 중인데. 마오이즘과는 결별한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아니 이제 그 이념이야 마오이즘이겠지만 적대적 공생을 하기 위해서 마약 조직과 손을 잡고 은신 중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정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마약 조직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제가 마오이즘을 이제 청산한 거냐고 물었던 게 죽은 마오쩌둥이 이 얘기 들으면 벌떡 자다가도 깨. 근데 마약 조직하고 손을 잡아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다. 아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연명을 하는 거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리더는 저 아까 그 교수. 네. 아비마엘 구스만은 체포돼가지고 처형됐죠. 아 그렇구나.
중남미는 아무튼 혁명의 나라고 복잡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공산주의 성격의 반군도 또 있다고요? 네, 또 있죠. New People's Army, 필리핀의 대표적인 반군 단체인데요. 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필리핀 영토의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던 공산 게릴라입니다. 1968년 필리핀 공산당에서 분리돼 가지고 1969년에 결성된 후 루손섬과 민다나오 섬을 거점으로 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CPP 원 필리핀 공산당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뉴 피플스 아미로 된 거죠. 신인민군이라고 표방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정부군의 군사 압력,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퇴조, 그리고 지도부의 노령화 등이 결합돼서 이 뉴 피플스 아미는 최근에 약하게 되기도 했지만 2002년에 미국에 의해서 해외 테러 집단으로 지정된, 말하자면 오명을 갖고는 있죠. 그런데 현재 이 NPA 반군이 한 2만 명 정도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들의 주요 타겟 또는 그 항거 대상은 어디입니까? 역시 정부죠. 급부패한 정부 아닙니까? 그럼 필리핀 반군이 뭐 왜 생겼는지는 부패 때문일 것 같긴 한데, 그 뭐 좀 원인을. 아니 그 적대 세력이 이제 대항하고자 하는 그 타깃이 정부군인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이 빈부격차에 따른 반감에서 생겼는데, 자 부잣집 계급혁명을 표방한다 이거네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 올린 글을 정리한 건데요. 필리핀에서 반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부잣집과 가난한 집 딱 한 곳씩만 방문해 보면 이 필리핀 반군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필리핀의 부잣집, 한국의 재벌집 부럽지 않을 만큼 집이 크고 좋고, 그 뭐 보모, 찬모, 청소하는 아줌마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 그런데 문제는 이 집 주인은 백수고, 그 아버지도 백수였고, 그 할아버지도 백수였다. 아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착취적인 지주들이나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도 손자도 백수로 살아가겠지만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농장을 소유하고 그 빈민들에게 소작으로 농사를 짓게 한 뒤 무려 수확물의 60% 이상, 6할 이상을 주인이 갖습니다. 동학혁명군이 활약하기 직전에 뭐 조선 상황하고 되겠네요. 비슷하죠. 근데 이상하다. 필리핀은 이모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쌀값은 거의 공짜일 거 아니냐. 그러게요. 아닙니다. 필리핀은요. 해마다 쌀이 부족해서 베트남으로부터 다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또 섬도 되게 뭐 몇천 개인가 많고 그렇다는데 7천 개. 그 쌀 지을 땅이 없는 겁니까? 왜 자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지? 이 대농장 소유주들이 이것을 도리를 해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값이 비싸니까 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네들 막 팔아먹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좀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어떤 A라는 대형 플랜테이션을 거느리고 있는 대농장 소유주가 어마어마한 수확물의 60% 이상을 자기가 갖고서 큰 창고에 넣고 조금 내밀어 가지고 쌀 가격을 높은 쌀값을 유지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베트남이 이런 데서 싸게 사온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값을 내려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그러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물어서.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이건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교민이 쓴 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료해를 이북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료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얼핏 아마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 미국에도 반군이 있다고요? 이건 진짜 반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클럭스 클란. 그다음에 KKK. 그다음에 밀리시아. 이제 민병대라고 그러죠. 이게 대표적인데 쿠클럭스 클랜은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반로마 카톨릭교회, 기독교 근본주의, 동성애 반대 등을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비밀 여사단체인데, 왜 허연 옷 입고 꽃갈 이렇게 모자 쓰고 그 불 들고 횃불 들고 뭐 그런. 남부에서 활동한다고 알려져. 그렇죠.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죠. 근데 이 어원이 참 흥미로워요.
쿠클럭스는요 그리스어로 키클로스라는 단어 네. 그리고 클란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제 합성어입니다. 원 서클? 큐클럭스는 서클이고 네, 둥근 원. 클란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횃불 들고 이렇게 뭐 어떤 의식을 하잖아요. 예. 흰색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것은 이제 백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과시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아니 그거 그림 보면은 그렇죠. 그 안에다가 보면은 사람 집어넣고 둥그렇게 그리고 예. 저 둘러 에워싸가지고 왕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게 굉장히 그 정말 의시시하잖아요. 그거 네, 보면은 네, 네. 화면이나 KKK. 동영상 보면요. 언제 그럼 이 KKK단은 결성된 겁니까? 남북 전쟁 종료 직후인 1865년에 테네시주 펄레스키에서 6명의 은퇴한 남북은 장교들 이 사람들이 설립을 했답니다. 네. 주 목적이 뭐냐? 흑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것과 흑인들을 백인과 같이 지내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는데 네. 참 이 흑인과 흑인에 동조하는 세력 즉 그 KKK 이해에 반대되는 자들을 테러, 폭력,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위협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세력입니다. 예. 철저한 위계 질서와 함께 준 종교 의식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을 흰 두건으로 가린 이 비밀 결사 조직 정말로 나쁜 정말로 끔찍한 테러도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하고 있죠. 혹시 KKK단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하고도 뭐 관련이 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케네디에 대한 암살에 대한 그 음모론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아까 KKK단 말고 밀리시아라고도 또 있었는데. 예. 밀리시아는요, 이 KKK와는 또 다른 백인 우월주의 그룹인데 좌경 연방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 군사 조직으로 만든 것인데 전 이해가 잘 안 가요. 미국의 역사상, 미국 건국 역사상 좌경 연방 정부라는 게 과연 있었는지. 그런데 하여튼 이 극우파이니까 왜냐하면 far right에서 보면은 다 좌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밀리시아들은요 주로 중서부의 농업지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시간 민병대와 몬태나 민병대인데요. 네. 유태인, 흑인,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산반적인 테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미시간 대학 가서 2년 있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좀 거기 살면서 좀 으시시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 몬태나는 아주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정선쯤에 해당하는 그렇죠. 아주 한적한 곳인데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런데 이제 내국이 특히 이제 유색인종이 가면은 굉장히 싸하죠 분위기가. 네. 현 유색주의자들. 예. 흑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인들도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기 소지권.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무기 소지권을 물론 지금도 이미 이제 허용이 돼 있지만은 무기 소지가? 근데 그게 이제 무기 소지권이란 건 좀 더 무장을 세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무장? 그런 중무장까지도 그래서 연방정 권총이나 엽총 정도가 아니고 아니라 그럼 뭐 로봇 로켓 이런 것도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 연방정부의 총기단속법, 건 컨트롤 제정에 맹렬히 반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 움직임이 미국 대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더라고요. 이슈로 그리고 누굽니까? 찰턴 헤스턴. 네, 배우. 이 사람이 IRA 미 총기 연맹 회장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공화당 정부나 공화당 정권에 굉장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과 미국 총기연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또 이 민병대들하고도 이 이해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아주 또 바람직한 생각도 갖고 있어요. 뭐요? 그건 건국 초기에 민중 가까이 있었던 작은 정부, 즉 작은 지방 정부를 갖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권형
그렇죠. 자치주의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운티 정부죠. 군. 우리는 네. 치면 이제 군에 해당되는 건데 네. 물론 크기는 뭐 우리 도보다 더 큰 것이지만 이 카운티 정부, 카운티 가버먼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안관이 소집하는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잘 못 읽겠는데 군민회의인데 네. 포세 코미타스터스 네. 이게 이제 저거 히라보 같은데 라틴어 같은데 라틴 쪽 말 같네요. 이 군민회의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아. 정부인데 문제가 있죠. 독재가 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예. 각각의 분권형 그 권력들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예.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강력한 주의자입니다. 이 연방 중앙 정부가 형성되기 이전 시대를 이 친구들은 정치적 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연방 정부의 그 컨트롤이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극우파 민병대는 지방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내세우는 제퍼슨주의자 또는 자유지상주의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자기네들이 자유지상주의를 부르짖는 동안에 네. 다른 소수자들은 또 그 자유를 억압당하잖아요. 글쎄요. 이게 모순이죠, 사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좀 정치학적으로 논란의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마지막에 나온 말씀 보니까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 예. 이른바 토마스 제퍼슨이 외쳤던 예. 그 제퍼슨주의자, 그다음에 리버테리언 이런 예. 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쉽게 비난하거나 규정하기도 좀 힘든 점이 아주 복잡다단한 모습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무기를 가지는 것도 일테면 개발 시대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에서 시작된 그런 그렇죠. 점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근데 지금 이들이 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드러내고 있죠. 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맹렬히 비난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백인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게으르고 타락한 흑인 등 유색인종 빈민에게 나눠주는 부도덕한 제도다 이거죠. 얘들도 기본적으로 혐오, 유색인종 혐오주의자들이군요. 그렇죠. 네. 그 일환으로 이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청교도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도덕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그게 미국 보수당의 뿌리 그렇죠. 근본주의. 네. 기독교 근본주의. 예. 그리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재확인하자. 근데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헌법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용 특히 이 한국 대형교회 무식한 목사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절대 아닙니다. 네. 헌법에 보장이 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낙태와 동성애 여성 해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지점에서 미국 민주당과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보수당의 뿌리이자 예. 보수당 지지층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얘들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가능성이 크죠. 방조 정도가 뭡니까?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네. 자기들의 가장 그 지지 기반의 가장 전통적인 아주 핵심 지지 기반이죠. 네. 밀리터리언 좀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그 뭐 구체적인 행동이나 무슨 군사 투쟁 또는 뭐 무력 점거 이런 뭐 건이 있습니까? 그건 많죠.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95년에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파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극우파 청년 티모시 맥베이라는 친구 그 뻘건 그 뭡니까 저 죄수복 입고 나타나고 그랬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연방정부 건물을 폭탄으로 폭파해서 무려 그때 당시에 500여 명의 사망자가 났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말입니까? 그건 뭐 누구든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큰 뉴스였죠. 이게 지금 그 배후에 이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단했네. 자, 그럼 뭐 이제 미국까지 왔고 아프리카 쪽 한번 슬쩍 제목들이라도 언급을 하고 반군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면 오늘 공부는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죠.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 이후에 이 투치족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후투족이 반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칭하냐면 스스로 참칭하냐면 르완다 해방 민주 세력이라고 합니다. FDLR. 예. 네. 그런데 이 대항을 하다가 좀 밀리니까 옆에 있는 민주공화국 콩고로 이동을 해서 현재
거기서 털을 잡고 활동 중에 있죠. 네. 또 한편으로 소말리아 반군 뭐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아프리카 자생 반군으로 역시 악명을 굉장히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반군 좋다 이거예요. 반군 좋은데 왜 사람을 죽이냐 이거죠. 양민들을 서로 간에 반군이나 정부군이나. 왜 죽입니까? 그 집단 히스테리라고 아시죠? 사람이 집단 최면에 걸리면은 네. 인명을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죠. 결국 반군이건 그를 정부군. 탄압하는, 그러니까 그를 진압하는 뭐 정부군 또는 주력군이건 간에 이른바 양민 또는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예. 정치적 정통성이 얻어지는 것이고 상대를 탄압하고 진압하고 처단하는 그 근거나 명분도 확보가 되는 건데 그게 이들이 양민을 서로가 학살해 버리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트남전 아니겠습니까? 네. 왜 월맹이 승리를 했느냐? 물론 게릴라전도 있겠지만 게릴라전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양민의 마음을 얻어서 호치민이가 양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양민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죠. 패배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나저나 오늘 윤 의원으로부터 전 세계 반군 심지어 미국 얘기까지 다 듣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혐오 유색인종주의자들의 이 두 단체를 빼고 나면 네. 나머지 반군 또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밀리터리 포스들은 네. 그 나름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자기들이 신봉하고 추앙하는 어떤 신념, 이념에 근거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명확한 그 존재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네. 그 조선시대 때 예. 임꺽정이나 뭐 홍경래나 말이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소설이긴 하지만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반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유 있는 반군이죠. 예. 다들 그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나온 자생적인 네. 예. 그리고 뭔가 현실을 변화시켜 보려는 개혁, 사람들인데 혁명, 예. 무장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 중에 뭐 이렇게 마약 밀매업자하고 손을 잡거나 이거는 좀 이제 그건 좀 빛이 심한 바랜 것 같아요. 거지만 예 오늘 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으로부터 국제 뉴스를 비껴본 게 아니고 오늘은 정면으로 껴안아 봤습니다.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국제 뉴스 특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의미 깊은 개천절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아시아권 최고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올 개막식은 그 어느 때보다 영화 외적인 이유로 시끌벅적합니다. 기록영화 다이빙 벨 상영 취소 압력에 이어서 무려 영화인 1123명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초대규모 집단 성명을 내고 오늘 3시에는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배우들의 드레스와 미소 경쟁만 떠오르던 영화제가 우리들 삶과 결코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영화는 결코 허구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가끔은 영화 같은 삶을 꿈꿉니다. 그런 소박한 꿈조차 사치스러워서 누군가에게 미안해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상식과 정의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